자, 5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란과 고려의 전쟁을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몽골입니다. 무려 28년 동안 9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천천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송나라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때에 몽골 초원 일대를 평정한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1207년 서하를 공격하면서 대대적인 대륙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서하를 공략한 몽골은 1211년 방향을 금나라로 돌리게 되는데요. 당시 칭기즈칸 군대의 전술은 철저한 항복 또는 진멸로 저항하는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잔인한 약탈과 살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이런 몽골군에 의해 북쪽의 금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금나라의 혼란을 틈타 멸망했던 요나라의 거란족들이 요나라 부활을 꿈꾸면서 요동 지역에 대요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에게 금나라를 함께 무너뜨리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몽골은 처음에는 이런 거란의 대요국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곧 거란족들이 몽골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의 부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대요국을 정벌해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거란의 유민들이 몽골군을 피해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려 도정에서는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였고 몽골군 역시 거란군을 추격하여 고려로 들어오게 돼서 강동성에서 여몽연합군에 의해 거란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몽골은 고려에게 자신들이 거란을 물리쳐 줬으니 매년 공물을 바치며 자기들을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당시 고려는 몽골을 당해낼 힘이 없다고 여겨서 싸우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몽골이 요구하는 곡물의 양은 많아지고 고려에 오는 몽골의 사신들은 고려를 업신여기며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고려 내부에서는 반원 감정, 그러니까 몽골이 원나라예요. 이 원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감정, 반원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원나라 사신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고여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고려 국경지대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몽골은 고려 조정이 사신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31년 몽골 장수 살리타를 선봉으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몽골의 빠른 기병은 압록강을 넘어 의주를 지나 빠르게 고려로 진격을 했고 고려군은 귀주에서 몽골군을 잠시 막았지만 빠르게 남하하는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의 왕족을 인질로 몽골에 보내는 것으로서 몽골과 화친조약을 맺는 걸로 1차 침입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이 기마민족이라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해전에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몽골의 침입에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강화도는 수도인 개경에서도 가깝고 육지로의 접근은 쉽고 갯벌이 넓고 물살이 빨라서 초원에 익숙한 몽골의 군사들이나 기마병들이 쉽게 쳐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몽골은 고려가 자신들과 대항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몽골의 살리타 군대는 빠르게 남하하며 고려의 서북쪽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의주, 서경, 개경을 거쳐서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하는 남경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란과의 전쟁 시 부처의 힘으로 이겨보려는 마음으로 간행했던 고려대장경, 이걸 처음 만든 거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초조대장경 약 6천여 권을 목판으로 인쇄해서 만들었었는데 대구 부임사에 보관하고 있던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몽골은 개경과 남경을 함락시킨 뒤 강화도를 공격을 했지만 고려의 예상대로 갯벌과 해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몽골이 이제 그만 싸우고 화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고려 조정은 거부를 하게 되고요.
화가 난 살리타의 군대는 육지를 초토화시키기로 작정을 하며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인성에 있었던 스님 승려 김윤후라고 하는 분이 처인성 사람들에게 야, 양반들 다 도망갔는데 그냥 앉아있다 죽거나 포로가 되느니 싸우다가 몽골군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이에 처인성 사람들 모두가 필사적인 저항을 하게 되죠. 이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쏜 화살이 적장 살리타에게 맞게 되고요. 살리타가 죽게 되면서 갑자기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결국 몽골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1234년 몽골은 마침내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탕후타이를 선봉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세 번째 침공하게 됩니다. 고려 조정은 여전히 강화도에서 버텼지만 몽골은 강화도를 이번에는 아예 무시하고 4년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을 철저히 짓밟게 되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몽골에 대항하고자 대장경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팔만대장경 혹은 다시 만든 대장경, 이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몽골군이 정복하지 못했는데 육지에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에 고려조정은 할 수 없이 몽골이 원하는 대로 왕이 입조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5년 만에 1239년 몽골군은 철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고려조정에서는 여전히 몽골에 입조를 하지 않았고요. 이에 몽골조정에서는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고려는 할 수 없이 왕족이었던 신안공 왕전을 왕의 동생이다, 또 신안공의 사촌형인 영령공을 왕자다 이렇게 속여서 몽골에 볼모로 보내죠. 칭기즈칸이 죽고 두 번째 황제였던 태종 오고타이 칸도 죽고 세 번째 원나라 황제 정종 귀이크가 칸에 오르면서 암호간을 선봉으로 고려왕의 입조 개경으로의 환도를 요구하며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의 정종이 죽게 되면서 후계자를 둘러싼 내부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이에 몽골군은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4차 침입입니다. 자, 네 번째 칸인 헌종 몽케칸이 증위하면서 예케를 선봉장으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고려는 강화에서 여전히 몽골군을 상대로 방어를 했으며, 무슨 이유인지 몽골 장수 예케는 고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화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충주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후가 또다시 백성들을 독려해서 70여일을 버티게 되고요. 고려의 왕자 안경공 창이 직접 나와 화친을 청하게 되면서 몽골로 들어가겠다 말하는 것으로 항복이죠. 항복. 안경공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몽골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이것이 몽골의 5차 침입입니다. 자, 그런데 몽골의 헌종은 고려 왕자 창의 입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이 직접 와라,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몽골 장수 자랄타이였는데요. 고려 전역을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 고려와 몽골의 9번에 걸친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몽골의 6차 침입입니다. 고려사저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몽골로 끌려가 고려인 포로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몽골군이 지나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니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자,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몽골의 6번째 침공은 돌연 몽골 헌종의 명으로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듬해 1255년 또다시 몽골은 자랄타이를 선봉으로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화도를 주 목표로 삼아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모로 갔었던 고려의 영령공도 함께 대동하여 출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었던, 몽골의 사신으로 가 있었던 김수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했는지 몽골 헌종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니까 몽골군은 철수를 하게 되죠. 자, 몽골군이 7번째 공격이 철수를 하니까 고려에서는 갑자기 원나라에 매년 바치던 공물을 중단을 하고 다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몽골은 또다시 자랄타일 선봉으로 8번째 고려 침입을 시도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급하게 김수광을 외교사절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고려 왕이 직접 입조하겠다,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약속을 하면서 몽골 헌종은 이번에는 일단 김수광을 믿고 군사를 물리치는데 고려의 북쪽 경계선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간을 보겠다 이거죠. 하지만 고려는 여전히 몽골에 입조를 하지 않고 개경으로 환도도 하지 않자 몽골은 이번에 군을 양쪽으로 나누어 고려의 동부와 서부를 완전히 휩쓸면서 쳐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침입인 9차 침입이 됩니다. 자, 고려 조정은 몽골의 9번째 침공에 대해서 더 이상 당해낼 힘이 없게 되자 고려의 태자 왕전을 몽골에 입조하도록 보내게 되는데요. 왕전이 몽골 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몽골의 헌종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몽골의 헌종이 죽고 공석이 된 원나라의 칸 자리를 두고 아리크부카와 코빌라이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자 왕전은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왕전은 쿠빌라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가 그러자 굉장히 기뻐하면서 야, 그 말리길도 되는 먼 고려에서 그 옛날 당나라의 태종도 무너뜨리지 못한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태자가 나한테 왔다. 이건 내가 칸이 될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고 실제로 그는 원나라의 5대 대칸 세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고려의 항복으로 28년간의 몽골과 고려와의 긴 싸움이 끝이 나고요. 태자 왕전과 쿠빌라이는 우호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던 때 고려 임금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되자 태자였던 왕전은 즉위를 위해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쿠빌라이는 장수 시리다이 등을 다루가치로 임명하여서 함께 왕전을 고려에 보내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원래 원나라는 점령국의 풍속을 원나라 풍으로 바꾸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고려는 풍속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조구제라고 합니다. 고려로 돌아온 태자 왕전은 고려의 24번째 국왕인 원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원종은 자신이 귀국하기까지 고종의 장례를 치르고 왕의 업무를 대행했던 자신의 아들 태자 왕심을 코빌라이에게 청해서 코빌라이의 딸 쿠들루켈미 씨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태자를 원나라로 보내게 되죠. 하지만 개경으로의 천도는 아직 안 했고요. 계속 강화도에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친원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1270년 원종은 강화에서 드디어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요. 고려는 본격적으로 원나라의 제후국이자 사위국이 되면서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 무신정권의 사병격이자 특수부대였던 삼별초는 원나라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면서 강화도에서 버티게 되고요. 고려 조정과 원은 이러한 삼별초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삼별초는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역시 여몽연합군이 지속적으로 삼별초를 공략을 하자 다시 오늘날의 제주도에 해당하는 탐나로 이동을 하면서 저항을 하죠. 하지만 여몽연합군을 상대로 계속 저항하는 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삼별초의 저항은 4년 만인 1273년 탐나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는 아시아 대륙 전역과 유럽 일부 지역까지 점령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에 대항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원의 사위격이 되면서 고려만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원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고려의 많은 문화들은 원나라의 문화와 섞이거나 변화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고려를 건국할 당시부터 황제국을 자칭했던 고려는 제후국의 지위로 격하가 되고요. 원종 이후부터는 임금에게 무슨 종을 붙이지 못하고
무슨 왕 이렇게 되며 이에 따라 폐하라는 칭호 대신 전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의 왕자들은 원나라 황실로 가서 어린 시절을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했고요. 왕실의 웃전 어른을 부르는 무슨 마마, 뭐 대비마마, 중전마마 이런 호칭도 원나라 왕실의 호칭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마마라는 호칭처럼 원나라의 문화가 고려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을 몽골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원나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특히나 고려 왕자들이 몽골 황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고려에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가 들어온 것들이 제법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 서민술인 소주는 충렬왕 때 쿠빌라이에 의해서 고려에 전해진 것이고요. 순대 역시 몽골식 순대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변한 음식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전통 의상 중 하나인 족두리 역시 몽골의 관모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연지나 곤지를 찍는 것도 몽골의 관습이 전해진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도요, 임금님의 식사를 일컫는 수라, 또 무슨 마마, 또 벼슬아치, 장사치 이렇게 뭐치라고 하는 말도 모두 원나라식이고요. 또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 무수리와 또 높은 상궁을 일컬었던 마누라라는 표현이 전부 몽골 왕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고려 문화가 고려 왕자나 사신들을 통해서 몽골에 전해진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한류가 되겠죠. 음식으로는 만두와 한과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몽골 지역에 가면 고려만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고려의 왕실 사람들이 원나라에 머물면서 사용했던 물건 중 나전칠기와 청자는 몽골 귀족들이 꽤나 좋아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여성의 풍성한 치마와 저고리 스타일은 원나라와 명나라 시대 중국 여자들에게도 꽤나 인기가 있었고요. 고려의 먹과종이는 최상품으로 취급을 받으며 원나라 귀족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좀 길었죠. 핵심 좀 정리도 좀 많습니다. 자, 몽골이 징기즈칸에 의해서 원나라를 건국하고요.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몽골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28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전쟁 끝에 고려 고종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했지만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고려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 후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 청자와 팔만대장경, 고려의 우수한 문화재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좀 길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